여러분, 좋은 날씨네요. 오늘은 골반 태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임신을 하고 임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임신을 하는 기간은 37주에서 41주로 보고 있는데요. 거의 한 9.5개월, 보통은 우리가 10달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280일 동안 엄마의 모태에서 태아가 자라나기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임신을 하고 임신 속, 자궁 속 안에서 아이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나 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C자 모양을 하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자궁 안에서 몸을 앞으로 굽어져 있는 이 태아의 모습에서 어떻게 아기가 모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일 처음 가지고 있는 모션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돌아져 누워져 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오른쪽의 패턴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또한 머리가 다리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팔이 어떻게 말려 있는지에 따라서 오른손잡이가 될 수도 있고 왼손잡이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 자궁 안에서 있는 그 태아가 받는 제한적인 요소, 또한 그 초기에 가져지는 구조의 형성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척추의 전체적인 회전 패턴을 이때 먼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태아가 수정을 이루고 나서 배아 상태, 그럼 착상을 하고 나서 3주 이전에 태아를 우리는 배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배아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만약에 이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충분하게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영양 결핍 상태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7개월이 되었을 때에는 아기 머리가 역아로 돼서 머리가 엄마의 자궁 골반 밑으로 향하면서 두개골의 형성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느 한쪽 부분이 제한적인 요소를 받는다면 한쪽의 뇌는 잘 혈액의 공급을 받아서 발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요소가 나타났기 때문에 영양이 골고루 가지 못한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자궁집이 틀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골반이 좌우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그 자궁의 위치에 따라서 아기들의 중심이 틀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엄마의 씨와 아빠의 씨가 만나서 수정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생기는 장기는 무엇일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 않는 관계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어떤 사람은 사람이 태어나면 심장이 죽을 때까지 어, 움직임을 하니까 심장이 먼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떠한 분들은 어, 우리의 뇌가 브레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니까 뇌가 먼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태아는 먼저 입과 항문이 만들어지고요. 회전을 하면서 아기의 척추에서 내장기들이 발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무한 회전을 하면서 장기들을 만들게 되는데 특히나 임신 초기 3주에서 4개월까지 이때에는 계속 세포 분열을 이루어지면서 모든 태아의 형태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 외부의 충격, 만약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충격을 크게 뭐 덜컹거려서 뭐 부딪혔다. 또는 어떠한 외부 충격을 받았다. 이럴 때는 아이들의 태아 발육 형성에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은 산모들을 놀라게 하거나
크게 움직이거나 뛰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내용들도 다 일리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듯 태아의 형태는요, 이과 항문이 만들어지면서 척추에서부터 세포의 분열이 이루어지면서 장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산모의 골반은 좌우 균형을 이루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만약에 이때 자궁집이 틀어졌다면 이때에 발생되는 아기의 내장기나 척추나 이런 부분들의 중심 틀이 틀어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골반태교라고 제가 얘기를 오늘 주제를 정했는데요.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어떤 분들은 저희 고객님 중에 한 분은 머리 좋은 수학 영재를 키우려고 수학 문제집을 한 두 번씩을 풀더라고요. 그러면 수학을 잘 수학에 능하는 아기가 천재가 태어날까요? 의문스럽습니다. 자, 이렇듯 틀어진 골반 상태에서는 임신이 될 때에 어떠한 비정상적인 골반의 환경 내에서는 태아의 내장기 발생에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6개월 정도 되었을 때는 아기가 엄마의 뱃속이 이제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외부의 압력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 산모가 취하는 자세, 구부정한 자세, 허리가 아파서 만약에 배를 내민다거나 어깨를 이제 짚는다거나 이러한 자세들이 그 태아에 미치는 압력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중의 아기는 점차 이렇게 움직임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게 되는데 이 상대적으로 공간의 제한성들을 또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특히나 엄마가 변비가 심하다. 이것도 아이한테 주는 압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특히나 이제 그 골반 내장기를 떠받들고 있는 그릇과 같은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골반은 이 중심을 잡아주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틀어진 골반 상태에서 이런 골반 환경을 가지고 착상이 된 아기들은 내장기의 발생의 문제를 먼저 가지고 오고요. 또한 그 아기의 척추 측만을 태어나서 척추의 측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먼저 측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 가지의 논문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요, 이 태아의 소화기관과 척추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호르몬적인 내용, 그다음 뇌척수에, 그다음 각종 신경 전달 물질을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두개골에 제한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아기가 엄마의 골반 안에 끼어져 있는데 엄마의 골반이 틀어지면서 어떠한 뇌에 제한적인 요소를 주게 되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폐아, 그 다음 다운 증후군, ADH 증후군 이러한 문제들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자궁의 위치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또한 건강한 난자를 형성할 수가 없고요. 그 난자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는 산모들도 먼저는 이 골반의 균형을 더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모의 골반 환경이 태아의 발생학적인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 자궁으로 붙어 있는 인대가 비대칭이 되었을 때에 아이한테 주는 그 IQ의 문제에도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산모가 매일 숨을 쉬고 뱉는 호흡 기전들이 하루에 한 2만 4천 번의 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호흡을 할 때마다 횡격막이 오르고 내리고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그 산모들의 심박동을 통해서 태아에 미치는 영향은요, 하루에 12만 번의 파동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모의 호흡이
거칠다 또는 이제 호흡의 패턴들이 규칙적인 흐름을 가지 않고 있다면 아이한테 미치는 이 파동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태아의 좌뇌나 우뇌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골반과 이 호흡의 기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요. 특히나 이 호흡의 패턴에 있어서는 골반과 횡격막이 안정화가 되어야만 이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이 산모의 그 골반의 환경들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출산 후에 골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출산 후에 이 늘어나 있는 인대가 다시 원상 복귀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골반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임신 후반부에서부터 이 릴렉신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특히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앞쪽에 있는 남자분들은 치골 결합 부분이 없죠. 여자분들은 치골 앞쪽에 연골 조직이 있는데 이쪽 부분이 0.4에서 분만 시에 4cm 정도가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때 릴렉싱 호르몬이 분비가 될 때에 벌어지는 역할들을 하고요. 뒤쪽에 있는 천장장골이라는 천장관절이라는 이 부분도 릴렉싱 호르몬에 의해서 벌어지는 역할들을 하는데 거의 다 리턴해서 원상복귀되는 기간은 한 6개월 정도가 돼요. 근데 최근에는 최근보다는 예전에 이 출산하고 나서 남편분들이 그 벌어진 골반들을 이제 이렇게 정렬시켜주고 어, 원상태로 복귀시켜주기 위해서 남편분들이 아내의 골반을 누른다거나 위에서 측면에서 누르는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건 아주 큰일 날 행동들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거의 골반을 으스러지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출산 후에 이 릴렉싱 호르몬은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서서히 없어지는데 출산 이후에 바로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만약에 골반을 강하게 압력을 주게 된다면 오히려 골반을 평생 틀어지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 관리 후에 골반은 6개월 안에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어, 원 상태로 복귀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특히나 이 골반의 기능들은 여러 장기들 중에서 여성들의 골반은 태아를 품고 280일 동안 아름다운 궁전의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출산을 돕기 위해서 인공지능적으로 이렇게 호르몬의 대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임을 잘 만들어준 이후에 골반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정적인 골반 관리를 제대로 하고 또한 이제 이 리턴 될 수 있도록 편안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출산 후에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출산 후에 출산 마사지, 우리가 임신 산후 마사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전 관리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산후 골반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 출산 후에 3주나 6주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그럼 3주는 너무 빠르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초기에는 치료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치료보다는 통증을 증상을 개선하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자연분만을 했을 때에는 이런 회원 부분에 염증이 날 수가 있고 2차 염증을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그 횡부의 상처들이 잘 아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권하고 있고, 또한 그 이제 골반이나 생식기에 변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드러운 마사지를 권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개선되고 나면은요, 몸에 부담이 안 된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골반 교정을 하는 것을 권하는데요. 우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 중에
특히나 P88, 그 다음, 만약에 그 C111이 너무 조금 압박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R1090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산전에 있어서는 이런 그 여러 가지의 유산이 있는 부분들도 골반이 안정화되지 못해서 계류 유산이 된다거나 이렇게 착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이 태아가 편안한 골반 안에서 착상을 이루고 또 그 아이가 자라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주 적합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P88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후면 조절 장치 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출산이 점점 다가와지게 되면 그 아이의 그 배를 다 감쌀 수 있도록 뒤에 조절 끈을 하나를 더 덧댄다거나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두 개를 더 덧대도 충분히 이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자크 있는 부분이 힘들다 그러면 조금 느슨하게 하셔도 괜찮고요. 최대한 태아가 이 P88 공간 안쪽에 배에 담겨져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R1090 같은 경우에도 척추의 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허가 두 개의 부분이 나왔죠. 골반을 안정화시키고 척추를 바르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라서 이 R1090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오히려 착용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R1090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뒤에 있는 후면 조절 끈을 느슨하게 덧대고 또는 그 후크 끈을 더 하나 덧대도 충분히 우리가 늘려서 입을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전산후 관리를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시고 혹시 내 아이한테 어떠한 해가 있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히려 더 많은 이런 그 안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임산부가 과점만, 배를, 이제 만삭이 다가오면서 배를 과점만 하게 되면 요추의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쪽에 오는 장요근의 단축과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안정화를 시켜줄 수가 있고 또, 하지 부족. 하지 정맥류. 그러니까 그 자궁이 커지게 되면서 혈액의 양이 급격하게 많아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맥의 순환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신 중에 이 하지 정맥은요, 출산 이후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줄 수 있는데, 이때 임신 때에 이런 관리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지 정맥류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가 한 18년 동안 산전산후 관리에 이런 특강들을 하고 다니면서 여러 임산부들의 건의사항 또한 통증들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들을 이런 부분들을 피드백을 해주면서 어떻게 하면은 자세를 조금 더 배를 내밀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임산부들이 일부러 배를 내밀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일부러 배를 내미는 자세들은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이런 보조적인 기능들이 있다면 굳이 배를 내밀지 않고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편안한 우리의 골반 상태에서 아이가 280일 동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임산부들이 과점만 상태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들은 호흡의 패턴들이 짧아지게 돼서 호흡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R1090 같은 경우에도 앞에 이 부분의 프레임들이 흉곽을 조금은 받쳐주는 역할, P88 같은 경우에도 골반도 안정화시키지만 흉추를 세워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엄마의 호흡 패턴 때문에 아이한테 주는 그런 파동의 요법들이 좋은 호흡 방법들을 하기 때문에 아기한테 미치는 그런 파동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맞추어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산모의 골반 주변에 있는 골격들, 그 다음 근육,
인대, 신경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대칭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아이의 뇌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머리가 똑똑한 아이를 키우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의 골반은 더 골반이 안정적이고 반듯해야만 아이의 뇌가 여러 가지 혈액의 공급, 내장기가 발생할 때에 이런 부분들의 제한을 받지 않고 나타나기 때문에 골반 태교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태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 산후 재활에 있어서 모유수유, 이 모유수유 시에 엄마의 몸이 굉장히 이제 통증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모유수유를 할 때 한 가지의 자세를 고집하는 산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수유를 하다 보니까 좌우 대칭이 맞지 않고 한쪽만 발달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유를 할 때에는 양쪽을 다 같이 수유를 하는 것이 좋고요. 지금 그림을 보신 것 같이 아기를 바짝 내 가슴 안쪽으로 또한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밑에 쿠션을 하나 덧대어서 수유를 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밑에 작은 발판이 있다면 이렇게 최대한 엄마의 자세의 모션들이 편안한 자세에서 아기에게 수유를 할 때에 엄마의 뇌에서 뇌하수체에서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아기한테 전달되어지면서 이 모성애가 충분히 아이와 함께 교감을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모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의 그 모유 수유의 자세들 패턴들이 나와 있는데요. 누워서 하는 수유, 또한 한쪽 밑에 베개를 베고 번갈아 가면서 먹이는 거, 그 다음 아기를 배 위에 올려서 캥거루 요법처럼 배 위에 올려서 먹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이런 모유 수유에 있어서 이 산모, 이제 저희 출산 후에 이 산모들이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사이드 밴드, 한쪽으로 목이 삐딱하게 회전되어지는 장시간 동안의 이런 패턴들이 목을 뻐근하게 만들고 어깨에 통증을 만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유 이후에는 이런 좋은 그 스트레칭을 해주신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자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 중에 지금 여러 가지의 논문들 중에서는요, 유대감 형성이 왜 엄마의 골반하고도 중요한 역할들을 하느냐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좋은 신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사랑을 받은 아기들은요, 이 폭넓은 좋은 자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까처럼 여러한 제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들은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라든지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도 성인이 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고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이런 논문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런 작은 스트레스, 특히나 아기가 출산 때에 나타나는 작은 외상들, 이제 엄마 골반에 끼어 있어서 출산 시에 여러 가지의 외상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이후에 충분히 엄마의 사랑을 머금고 태어난 아기들은요, 거기에 남아있는 작은 외상들의 잔흔들이 빨리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사랑으로 바라보는 이때 나타나는 우리가 말하는 옥시토신 호르몬은요,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임산부들에게만 나오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오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성격이 뭐 같은 아이도 아주 보들보들해지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네, 그것이 옥시토신 호르몬이에요. 특히나 출산이 다가올 때 이 산모들에게서는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를 놓고 두 번 다시 이 아픈 출산은 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면서도 망각의 동물로
또 어느새 둘째를 준비하고 또 둘째를 출산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에 나타나는 출산의 아픔들이 이 옥시토신 호르몬의 사랑의 힘으로 엄마의 그 고통이 잊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출산의 신비로움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이고 특히나 나를 낳아주신 우리 엄마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출산을 준비하고 이렇게 낳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어버이날도 됐고 그래서 출산의 신비로움 또 골반의 태교가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고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둘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출산 이후에도 골반 관리를 얼마나 잘 해야 되겠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외부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다도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에서 저희들 P88 그다음 R1090이나 C111이 이렇게 산정 관리 또는 산후 관리에 탁월한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들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골반과 특히 태아의 건강 관리 그리고 산모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정말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신 우리 차지연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를 고정으로 바꾸고요. 자, 이제 여러분 무슨 시간입니까? 예, 스쿼트. 스쿼트.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스쿼트를 우리가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또 스쿼트 하니까 카메라 끄시는 분들이 안 계시네요, 오늘 다행히. 예, 좋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지금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는데 작게라도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습니다. 한 개 해가지고 될까? 한 개 해도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더 멋있고 성장하는 그런 삼삼 출첵에 오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가 74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삼삼 스쿼트 18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삼 스쿼트는 시범을 보여드리면 한 번에 앉을 동작을 세 번에 나눠서 앉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내려가고 세 번에 걸쳐서 올라오는 게 우리 슬리밍고의 삼삼 스쿼트입니다. 자, 이 삼삼 스쿼트를 자, 오늘 18개를 할 건데요. 자, 일단 세 번씩 끊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6번을 나눠서 하면 되겠죠. 세 번씩 6번을 하면 18번이 됩니다. 잠깐 휴식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 자, 첫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제 구령에 맞춰주세요.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코어에 힘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잠깐 휴식.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숨 고르게 하시고 다시 3개 갑니다. 3개만 집중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잠깐 휴식. 벌써 6개 하셨어요. 자, 이제 12개 남았습니다. 다시 3개에 집중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첫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코어에 힘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코어에 힘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벌써 9개 하셨습니다. 절반 하신 거예요. 자, 이제 9개만 더 하면 됩니다. 준비하시고, 다시 3개에 집중합니다. 자, 처음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코어에 힘,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내려가고, 하나, 둘, 셋, 코어에 힘,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코어에 힘.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오케이. 벌써 12개 했습니다. 6개 남았고요. 자, 마지막 6개는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내려간 상태에서 한 3초 정도 버텼다가 올라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구령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준비. 다시 3개, 여러분들 3개만 집중하세요.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코웨이 멈추고 하나, 둘,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하나 내려가고 하나, 둘, 셋. 자, 멈추고 멈춥니다.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마지막 3개 더 가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조금 더 수축해서 자극을 더 줄 겁니다. 자, 다시 내려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멈추고 5초 멈춥니다. 멈추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자, 2개 남았습니다.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코어에 멈추고 버티는데 운동이 됩니다. 버티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마지막 내려갑니다. 조금 더 오래 버틸 거예요.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7초 버팁니다. 버티고 6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18개 박수. 자, 여러분들 아무리 큰 목표도 이렇게 나눠서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자, 숨 고르기 하시는 동안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 조절하시고 숨 고르기 하시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지금 삼삼 출첵은요, 바로 전국민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가 되고 또 이렇게 바르게 잘 살자라고 하는 우리 테마에 맞춰서 우리가 바른 자세로, 바른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늘 배움과 성장과 변화에 도전하는 그런 멋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이 문화유산을 누군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플레이 슬리밍고 앱 다들 지금 사용 잘하고 계시죠? 사용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가고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여러 의견들과 여러분들의 또 개선점들, 건의사항들을 계속 수용하고 있거든요. 많은 격려와 사용과 또 피드백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월 달에 슬리밍고 그룹의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의 선봉장, 일명 박포디 교육의 일정입니다. 가까운 여러분들의 지역, 장소, 시간 잘 체크하셔가지고 꼭 한번 오프라인에서 우리 마스터님들과 여러분들의 건강 상담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100세 시대를 준비할지에 대한 그런 큰 준비를 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5월 비전 창업 창직 설명회가 전국의 4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마 오늘부터 이제 얼리버드로 우리가 또 접수를 받고 있고요. 또 지역별로 담당자 참석 문의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분들 꼭 참석하셔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슬리밍고가 나가는지 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도 함께 그려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5월 11일이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토요일에 처음으로 공간 정리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국내 1호 정리 컨설턴트이자 정리의 달인 우리 윤선현 대표님을 모시고 인생을 바꾸는 정리의 힘이라고 하는 테마의 첫 번째 공간 정리의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강의를 준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초대를 좀 해주시고요. 출첵을 안 하셔도 너 한번 들어보고 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저희 출첵을 같이 참여를 하시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출첵은 뭐 무한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굉장히 좋은 시간과 때를 만나신 거고 또 누군가는 이런 출첵의 도움을 통해서 또 새로운 계기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특강에도 많은 참여를 독려를 바라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우현 작가님이 대한민국의 거장이자 다빈치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적인 이제 폴리매스인데 이 멀티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뭐 건축부터 조각, 회화, 그림 뭐 못하는 게 없으신 정말 아티스트예요. 뼛속까지 아티스트입니다. 근데 이 강우현 작가님의 작품은 어느 화방이나 화랑에서도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렇게 판매를 하고 싶지 않아 하세요. 그리고 막 돈에 이렇게 막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타협이 전혀 없는 분인데 우리 슬리밍고의 취지와 우리 슬리밍고 몰이 지향하는 방향에 너무나 공감해 주시고 또 저희와의 이런 우정을 바탕으로 특별하게 리미티드 아크릴화를 한정판으로 우리 슬리밍고 몰에서만 만나실 수가 있어요. 실제 작품은 제주도의 탐나라 공화국에 전시가 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 자식과 같은 이 작품들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장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본인이 만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저희가 이렇게 슬리밍고의 취지를 말씀을 드렸고 또 몰에서 우리 강우현 작가님의 한정판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슬리밍고 몰 멤버십을 가입하셔야만 이 상품을 보실 수도 있고 구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초대자분에게 한번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여러분들이 소장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3 출첵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아보자 2부를 진행하는 저는 엄태호이고요. 슬리밍고 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165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자기경영이라는 시간으로 131번째로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다산의 인력,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부모님에게 전화통화하실 수 있는 또 누군가의 자녀분의 부모님이시라면 또 자녀분에게 한번 또 안부를 먼저 물어보는 그런 관대한 모습도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효경의 말씀인데요. 교의 시작은 부모에게 받은 몸을 함부로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고 교의 마지막은 몸을 세워 도를 행하고 이름을 알려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다. 뭐 요즘 시대에 꼭 맞다 안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부모님보다도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부모님을 효로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실천의 마음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산의 메시지는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처음 마주하는 감정이 바로 사랑이다. 효라는 것은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고자 하는 정성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큰 마음이 있는데 효라는 것은 그 큰 사랑에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작은 개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천도 어렵고 또 그렇게 지속하기도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이벤트만이 아니고 늘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산이 이야기했던 이 정말 성장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부모님들 또 가족들 또 효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실제 내가 알고 있는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펩시 CEO의 평범을 비범으로 바꾸는 35가지 방법의 6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2번째인데 언제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사고의 유연함을 가진다.
그래서 뭐 성공한 리더들이나 뭐 이 글로벌 리더들이나 또 자기 자신을 계속 혁신해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만 고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하지 않고 항상 전략과 전술을 상황에 맞게 유연성 있게 처리해 나가더라. 이게 바로 세계 최고의 리더들의 이 마인드셋이고 그들의 사고방식의 근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33번째는 일의 진행을 체계화하여 시간을 줄인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많은 결과물을 양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퀄리티, 이 질과 양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효율성과 생산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34번째는 항상 단정하고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최고들은 항상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상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리고 최고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거의 뭐 만국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번째,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력을 발휘한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펩시라고 하는 회사는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인도 출신의 뭐 명문 가문의 자제도 아니고 다소 굉장히 가난한 시절을 보냈던 그 여성 CEO가 어떻게 펩시의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리더가 됐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는 언제나 먼저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력으로 이런 글로벌 기업을 잘 경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우리나라 이 국회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뭐 좌파든 우파든 뭐 뭐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충돌하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이렇게 우리의 정치를 정말 구태의연하게 바꾸지 못하는 그런 과거의 낡은 정치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저는 우리 국민의 의식도 한몫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고 그 수준이 바로 나의 수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의식을 나부터 바꾸는 것들, 그래서 나부터 다른 관점을 포용하고 생각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관대함.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게 토론 문화예요. 토론하면 그냥 뭐 치고받고 싸울 생각만 하고 내 생각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런 이제 경쟁적 사고방식이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좀 뿌리 내려 있는데 글로벌 리더들은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이런 토론 문화를 오히려 더 독려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을 피하지 않는 거, 그리고 충돌 속에서 각자의 다름의 관점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관점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그런 또 유연함도 가진 것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할 때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적용해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세계 통장에 대한 어떤 리뷰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과 우리들이 이제 실천해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실용적인 내용들 몇 가지를 다루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통장을 여러분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금, 자산, 돈을 운용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자금 관리 시스템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결국 내 삶의 특정한 강제성과 그리고 꾸준하게 실행하는 실행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거기서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거든요. 그럼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값이 세계 통장으로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그 기준과 원칙 아래에서 우리가 돈을 쓰고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 속에서 내가 돈을 관리하는 규모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작은 돈도 허투루 쓰지 않는, 그래서 돈 관리를 제대로 하게 되는 기본기를 쌓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어나가는 돈들 이런 것들만 아끼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내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만으로도 완전하진 않은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경제학의 개념에서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현상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왜 계속 되냐고 너는 확신할 수 있는데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드시던 짜장면 가격이 지금보다 싸졌습니까? 아니면 더 비싸졌습니까? 당연히 더 비싸졌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벌었던 돈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이 그 당시와 지금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물가가 상승하고 성장이 둔화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도 정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 안정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경기가 점점 침체하는 것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확산이 되어졌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다소 벌고 있는 적은 소득 또는 적정한 소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달 한 달을 버텨나가고 그리고 버텨나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로 전환시킬까? 이런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경제학의 개념이 아니고요. 내 스스로에 대한 철학의 개념입니다. 내 삶의 기준과 원칙을 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마케팅과 SNS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이 소비를 조장하는 이런 사회 심리와 이런 현상들에서 나의 자신을 얼마만큼 타협하고 혹은 지켜나갈 것인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기준과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경쟁해라. 이게 저는 중요한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달이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작성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돈을 지금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나는 얼마를 벌었는데 얼마가 남아있는지도 모른다는 거고요. 관리의 기본이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경영학의 기본이자 경영학을 창시한 피터 드러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결코 개선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얼마를 쓰는지 측정이 안 되고 얼마가 나가는지 측정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돈을 벌고 돈이 나에게 머무르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주문에 가까워요.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왜? 골치 아프고 불편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지라도 마이너스면 어떻습니까? 플러스로 바꾸면 되는데 문제를 점점 복잡하게 만드는 건 내 생각이고 내 문제이지 문제는 항상 단순합니다. 그 단순한 시각과 관점을 가지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살아남는 생존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쿼트를 그렇게 쪼개면 할 수 있듯이 돈도 그렇게 하면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역은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통장은 목적에 맞게 구분하고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면 그 통장별로 시스템이 구축이 돼요. 이거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십시오. 저는 많은 분들과 이걸 실천해서 진짜 부자가 되어가는 분들을 지금도 만나고 있고 우리 슬리밍고 내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 선생님은 과거에 이제 SNS나 이런 IT 기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수기로 이렇게 작성을 하셨었어요. 이건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이거든요. 부의 사고방식과 다양한 여러 가지 벤자민 프랭클린의 관련 저서에서 제가 취합을 해서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자 발명가이자 부자였고 기업가였고 다양한 분야의 폴리메스였던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할 수 있는 100달러 지폐에 얼굴이 새겨질 정도로 위인인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가계부를 썼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게 위대한 삶도 살지 않으면서 내가 지금 얼마를 쓰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맨날 카드빚을 내면서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반성하기도 하고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월간 내역으로 구분하는데 이제 이 자료가 이제 IT 기기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불편하시니까 제가 이제 앱을 하나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뱅크 샐러드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뭐 더 좋은 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앱을 한 4, 5년째 쓰고 있거든요. 너무나 편해요.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 그리고 현금, 그리고 보험, 또 뭐 투자, 뭐 부동산, 그리고 소비하는 여러 가지 가계부에 따른 통계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계좌와 연동되어져서 금융 상품까지도 다 연동이 돼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한눈에 보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마 벤자민 프랭클린 선생님이 지금 시대에 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와, 이렇게 좋은 게 있어? 근데 너네 왜 안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뱅크 샐러드, 안드로이드나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 앱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목표를 세우실 수도 있어요. 돈을 얼마를 쓰겠다는 목표부터 돈을 얼마를 관리하겠다, 또 수입을 어떻게 늘려서 자산을 어떻게 늘려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워나갈 수 있게 계속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측정하면서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돈을 더 벌어야 되나? 돈을 더 벌려고 하면 수입을 어떻게 더 늘릴 수 있지? 자꾸 이렇게 생각의 확장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내 자리에서 변화하지는 않고 생각만 가지고서는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런데 생각을 현실로 실행을 조금씩 옮기다 보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계속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뱅크샐러드 앱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세계 통장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계부를 직접 작성하시던지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를 한번 해보시는 그런 하루의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부모님과 연락하고 오늘 또 안부를 묻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멋진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